이번 시간은 페이지 13페이지 제2장 기초구조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구조는 보통 문제가 두 문제 전후가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그 기초에 대한 그래서 보통 기초에 대한 종합 문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기초의 종류 중에 조죽조 건물에 가장 적합한 기초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이 조적조 건물, 조적조는 벽돌이나 볼록, 돌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모르타를 위해서 쌓아 올라가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적조는 보통 2층 이하로 짓습니다. 건물의 규모는 작죠. 그런데 조적조를 짓기 위해서 기초를 갖다 설치할 때 집안 밑에까지 들어가서 설치하지는 않는 거죠. 지하층을 설치해가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토 집안이나 이런 연약 집안에 바로 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로는 부적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초판 면적을 증가해주는 연속기초, 줄기초로 조적조의 기초는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연속기초는 이 조적조에 있었었죠. 일렬의 기둥이나 보통 벽을 받치는 기초가 연속기초, 줄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둥이 서로 근접해 있거나 독립기초로 각각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기초는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기둥을 한 것은 복합기초의 개념이 되죠. 이 복합기초. 복합기초는 기둥의 배치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둥이 근접해 있거나 이렇게 2개의 기둥이 너무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각각의 독립기초를 만들 집안에 땅의 여지가 없죠. 이럴 경우에 하나의 기초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복합기초였습니다. 또는 이 개념이었죠. 인접대지 경계선에 이 가까이 기둥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둥이 인접 경계선 가까이 기둥이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럴 경우에 독립기초 만들 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 기초를 사다리꼴 모양 형태로 만들어서 이 2개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갖다가 사다리꼴의 무게 중심을 통해서 이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초가 복합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기초는 진해력이 약해서 보통 기초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둥의 배치 문제로 인해서 독립기초를 만들기 어려울 때 쓰는 기초가 바로 복합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고 3번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서 부동치마를 반겨서 동결선 이하에 보통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초는 이 동결선 이하에 배치가 하는 것은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아무리 경미한 건축물의 기초라도 이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미한 건축물이라도 이 동결선 이하에 다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결선 이하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 온통기초는 집안이 연약한 도심지에 적당합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에 쓸 수 있는 기초가 2가지입니다. 연속기초하고 온통기초 2가지가 되는데, 건물의 규모가 적을 때는 연속기초고 건물의 규모가 크면 우리가 온통기초로 간다고 보시면 된다. 연약 집안의 기초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2가지입니다. 연속기초의 개념, 줄기초하고 온통기초 2가지 개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조적조와 같이 건물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은 연속기초 형태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도심지, 자, 우리가 도심지는 자, 이 보통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건물, 땅의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커집니다. 그럴 때는 이 온통기초 형태로 간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독립기초를 지중보로서 연결하면 건물의 부동침하의 방지 효과가 있죠. 보통 지중보의 역할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거죠. 이 지중보. 지중보는 땅속에 있는 보라 해서 지중보라고도 하고, 기초를 상호 연결해 준다 해서 기초보 또는 연결보라고도 칭합니다. 그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강하게 연결해서 부동침하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 자,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는 한번 출제가 됐고요. 지정 형식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하고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을 때는 기초판 형식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판 형식을 물을 때는 지정 형식에 따른 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판 형식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에서 이 네 가지가 바로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 형식은 직접기초, 말뚝기초, 자망기초, 피어기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독립기초는 바로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독립기초를 설계할 때 지압력만 받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기초가 지압력을만 받다는 것은 이 3번 문제에서 이 독립기초가 이 지압력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힘이 작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압력만 받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기초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보통 무게 중심과 보통 부재 중심이 일치하면 관계가 없는데, 보통 편심은 부재 중심과 무게 중심이 달라지는 것을 보통 편심이라고 합니다. 편심이 생기면 힘 모멘트가 생기죠. 그러면 이 지압력만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초를 지압력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편심기초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편심기초를 방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야지만 이 지압력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고정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가장 유리한 것이 바로 지중보 단면을, 이 기초보 단면을 크게 설계해 주는 겁니다. 이 강하게. 지중보를, 자, 우리가 이것을 크게 설계해서, 지중보를 크게 설계해서 꽉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통 이 지압력만 받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아직 이 지중보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을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보라는 것은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바로 이 부동침하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중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지중보가 보통 주각에 전달되는 힘 모멘트나 이런 편심기초 힘 모멘트를 부담해주고 편심기초를 방지하는 역할을 이 지중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종합 문제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1번 대형 건축물로서 집안이 연약하고 소요 기초 면적이 바닥 면적이 2분의 1 이상 되면 이런 경우는 온통 기초로 가야 되겠죠. 온통 기초 형태로 설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기초 구조가 충분히 강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비대칭형 등으로서 이 편심이 큰 구조물에서는 온통 기초가 바람직한 것은 압니다. 이런 경우는 온통 기초보다 이 말뚝 기초가 유리합니다. 말뚝 기초가 유리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온통 기초는 보통 대칭형 건물에 유리합니다. 이 대칭형 건축물에 유리하고 보통 비대칭형 건물의 온통 기초로 하면 이것이 비틀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말뚝 기초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의 온통 기초는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한 거죠.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판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독립 기초보다는 구조 해석이나 이런 구조 설계가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은 온통 기초로 하면 일단은 여러 집안에 걸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부의 하중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가 설계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 해석이나 구조 설계가 독립 기초보다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초는 반드시 동결선 이하에 배치해야 됩니다.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자, 보통 기초를 동결선 이하에 배치하지 않고 동결선 위에 건축하게 되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부동치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건물에 부동치마가 발생되면 균열이 서서히 가고요. 심해지면 붕괴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물 붕괴.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반드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 이하의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벽돌 내력벽 구조의 기초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연속 기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조적식 구조들은 일반적으로 이 연속 기초, 온통 기초로 설계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기초 설계 시 고려 사항 중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기초는 상부의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자중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기초야, 연속 기초야, 온통 기초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진해력이 큰 집안은 독립 기초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진해력이 크지 연약 집안에는 이 독립 기초를 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안전하게 전달할 수가 없죠. 침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기초를 선정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지중보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성을 높여서 부동침하를 방지를 해주는 게 좋죠. 지중보를 우리가 충분히 크게 해주면 이 지중보를 갖다가 크게 설계를 해주면 이것을 크게 설계해주면 일반적으로 이거죠. 주각을 갖다가 고정 상태로 해주잖아요.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기 때문에 고정 상태로 우리가 해줍니다. 그러면서 힘 모멘트를 지중보가 받아줍니다. 힘 모멘트를 갖다가 부담을 해줘요. 그러므로서 일반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면서 이 편심 기초를 방지를 하는 겁니다. 지중보를 강하게 연결해주면 방지해주고, 그러므로서 일반적으로 지압력만 전달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압력만 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부동침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침하 방지 역할을 이 지중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독립기초의 경우는 이 지중보를 꼭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지하층 가급적 건물 일부만 설치해 부동치마를 최소화한다. 자, 이 지하층 일부를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이종 형식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종 형식 기초가 됩니다. 일부 지하실 설치는 이종 형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치마가 생깁니다. 부동치마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그 조인트 부분에 바닥에 균열 다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만 이렇게 지하실을 두잖아요. 이 한쪽만 이렇게 지하실 주고 한쪽은 지하실 안 주면 이거의 경계선으로 해서 이 부분에 바닥이나 벽에 균열이 거의 갑니다. 그래서 일부 지하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기초하고 여기의 기초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종 형식의 기초를 하게 되면 부동치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하실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4번 기초판은 그 집안의 동결선 이하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건물이라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 한 건물에서는 혼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건물, 동일 건물에는 항상 기본이에요. 자, 이종 형식의 기초도 되지 않고요. 형식이 다른, 종류가 다른 기초를 설계해서는 안 돼요. 이종 형식 기초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정의 종류가 다른 이질 지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질 지정. 한쪽은 말뚝 지정하고 한쪽은 잡석 지정하고 이런 이질 지정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말뚝 혼용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말뚝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쪽은 예를 들어서 나무 말뚝 받고 한쪽은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받고 이런 말뚝의 혼용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 설계 시 이런 것도 고려를 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통 우리 우리 대지만 고려하지 말고 인접대지나 건축물 이런 거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서 선정해 주는 게 적합합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집안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표준 간입 시험은 바로 집안의 이런 밀실도나 이런 것을 측정하는 시험이었죠. 집안조사 방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 집안의 신뢰도가 높다겠죠. 보통 30cm 간입한데 타격 횟수 n값으로 구해서 우리가 그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표준 간입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슬럼프 시험은 바로 콘크리트의 시공연도, 시공연도를 해서 슬럼프 시험, 슬럼프 테스트죠. 콘크리트의 시공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콘크리트의 시공연도. 콘크리트의 이 시공연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이고요.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나온 값, 측정한 값이 슬럼프 값이었습니다. 슬럼프 치 또는 값이라고 칭했습니다. 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링 테스트는 집안에 구멍을 뚫는 것이 보링이었죠. 보링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는 연약 점토 집안의 베인 테스트. 베인은 날개라고 했습니다. 베인 테스트. 이거는 연약 점토 집안이었다. 연약 점토 집안의 이 연약 점토 집안은 진흙을 뜻합니다. 진흙. 연약 점토 집안의 점착력 판별 시험이 베인 테스트가 됩니다. 판별 시험이었습니다. 베인이 그래서 테스트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시험 파기는 집안을 직접 파보는 조사 방법이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집안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중 규격에 정해진 채취기를 주로 타격해서 30cm 간입에 필요한 타격 횟수 N값을 구해서 집안의 경련을 판별하는 시험은 표준 간입 시험이었죠. 그래서 이 표준 간입 시험의 경우는 보통 사질 집안의 효과가 좋다 우수합니다. 사질 모래입니다. 사질 집안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고요. 사질 집안에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질 집안에서 보통 집안의 이런 밀실도라든지 사질 집안에서는 집안의 밀실도나 보통 이런 내부 마찰각 측정에 활용을 합니다. 내부 마찰각 이런 것을 구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 N값이 클수록 우리가 밀실한 집안을 의미합니다. 밀실한 집안이 우리가 됩니다. N값이 적을수록 그 집안이 느슨한 집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안마다 N값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점토나 사질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은 요 집안 조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된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8번 보시면 자, 흡하기 공법으로 거리가 먼 겉에가 나왔습니다. 자, 오픈 컷, 흙막이 오픈. 하여튼 컷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땅파기, 흙파기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샌드 드레인 공법. 자,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방 계량 공법 중에 하나였죠. 샌드 드레인 공법은 지방 계량 공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밀 공법에 속했죠. 이거는 지방 계량 공법으로서 지방 계량 공법이 해당이 됩니다. 샌드. 자, 모래 기둥을 이용해서 배수하는 공법, 물빼기 공법이죠. 안밀 공법 중에 집안을 안밀시키는 공법 중에 안밀 공법 중에 바로 탈수 공법에 해당이죠. 집안의 배수 공법, 탈수 공법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샌드데이는. 그래서 이거는 점토 집안이었죠. 점토 집안. 그래서 보통 이 점토 집안의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 모래 기둥을 형성시켜서 그 진흙에 이 물을 갖다가 이 탈수하는 공법이죠. 물이 강극수가 빠져나가니까 흙을 압축하니까 이런 안밀 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배송공. 그다음에 9번 보시면 지하 토공사 계획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이 인적 건물의 영향이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땅을 파면서 인적 건물에 침하가 많아요. 인적 건물이나 집안에 침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공사하다 보면 주변에 보도블록 같은 게 막 내려가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은 바로 이 땅을 파면서 우리가 지하수의 이동이나 또는 흙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침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안의 적절한 공법이어야 돼요. 집안의 적절한 공법. 그러면 연약 집안이야, 안반이야, 뭐 사질토야 여기에 따라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돈이 비싸면 안 되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땅을 파는데 도시 미관 고려하는 거하고는 별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죠. 역시 보시면 되고, 인접계지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중앙 부분을 먼저 다터파기 하고 기초를 축조하는 이를 반력으로 버팀대를 지어서 주변 흙을 굴착한 지하 구조를 완성하는 공법은
자, 우리가 아일랜드 공법하고 트렌치 공법은 역순입니다. 아일랜드 공법과 자, 이 트렌치크 공법은 역순입니다. 자, 한 번에 도심지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적으로 접하기가 어려울 때 나누어서 파는 방법으로서 아일랜드 공법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중앙센터를 먼저 하는 거. 중앙부를 먼저 파서 중앙부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걸 이제 기초 축조하고 나서 주변부로 진행되는 거. 이것은 아일랜드다. 근데 트렌치크 공법은 역순입니다. 반대예요. 얘는 주변을 가장될 주변부를 먼저 파는 거예요. 주변부를 먼저 파서 기초를 설치해 놓고 중앙부로 진행을 해 가는 것. 이것이 트렌치크시고, 그래서 트렌치하고 아일랜드는 역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부를 먼저 접하게 기초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일랜드 공법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집안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자, 점토 집안이 긴 건물을 계획하여 건물의 양단 치마가 쉬우므로 주의해야 된다. 자, 이 점토 집안하고 사질토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점토 집안은 지중 응력이 자, 주변부가 최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부가 많이 받쳐주고 중앙부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마가 많이 되는 것은 이 경우 점토 집안의 경우는 중앙부 치마량이 크게 됩니다. 여기가 치마량이 큽니다. 점토 집안의 중앙부 센터의 치마량이 크게 나타납니다. 중앙부가 치마량이 커요. 주변부가 적습니다. 점토 집안은. 그러면 건물의 양단 치마가 큰 것은 모래입니다. 자, 이런 사질토, 이 사질 모래 집안에 이런 긴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경우는 건물의 양단 부분에 치마량이 양단 부분의 치마량이 큽니다. 여기에 치마량이 크게 돼요. 사질토는 여기에 치마량이 더 큽니다. 치마량이 크게 되는 위치가 건물의 양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집안은 수위가 변동되어 낮아지면 안밀치마를 일으킵니다. 보통 안밀이라는 건 간극수가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것을 보통 안밀이라고 하죠. 근데 이 안밀치마는 안밀은 투수성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물이 얼마나 잘 투과되냐? 투수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수성이 클수록 안밀치마가 빠르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밀치마의 이 속도, 안밀치마 속도는 그래서 모래 사질이 빠릅니다. 사질이 이 모래토가 아닌 사질토가 아닌 모래가 빠릅니다. 속도적인 측면은. 근데 이 치마량은 틀립니다. 안밀 치마량은 점토가 크고요. 예. 그래서 점토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점토는 투수성이 나쁘다 보니까 빠르게 치마가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치마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점토 집안은 장기 안밀 치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점토 집안은 장기 안밀 치마가 많이 생깁니다. 안밀 치마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모래와 같은 입상토의 하중을 가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이고 중앙부가 최대죠. 그래서 사질 집안은 중앙부가 최대가 됐습니다. 사질토는 지중응력 분포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에 맞닿는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초판과 흙감이 맞닿는 압력, 보통 접지압 또는 압력이라 하겠죠. 압력. 그래서 보통 이 지중응력 부분 접지압은 중앙부가 최대가 됩니다. 중앙부가 최대로 발생을 합니다. 주변부가 최소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집안의 내력이 부족할 때 지정을 해서 내력을 증가하십니다. 보통 지정은 기초나 집안을 갖다가 보강해 주는 부분이 지정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서 내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5번에 사질토 집안은 입도와 밀도에 따라서 지진 시 유동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입도는 어느 때 잘 발생하는가 하면 입도의 개념은 자,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을 때입니다. 입자가 작은 모래, 쉽게 고온 모래만 있는 경우,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는 경우에 이때 잘 생깁니다. 이 유동화 현상, 액상화 현상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도는 느슨한 상태에서 이 모래가 다져져 있는데 이 느슨한 상태, 이랬을 때 유동화,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져줘야 돼. 밀도를 갖다 증가시켜서 이 진동 다짐이나 이런 것에서 다져주면 이런 유동화 현상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을 때는 방법이 이러겠죠. 보통 주의공법 같은 걸 써주시든지 아니면 취향공법을 써야 한다든지 양질의 토로 바꾸어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밑에 이제 표하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거, 일반적으로 저거 기억을 하시고, 예민비는 점토가 크게 됩니다. 예민비. 그리고 건조 수축량은 점토가 크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량하고 치마량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밀 치마 속도는 사질이 빠르고 점토가 느립니다. 그래서 점토는 장기 안밀 치마 형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에 점토 지방과 사질토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관하죠. 1번에 점토 지방은 투수성은 사질토보다 적고, 그래서 이 투성은 사질이 클 수밖에 없죠. 물빠짐성, 투과하는 성질은.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이 사질토보다 작습니다. 둘 다.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래가 내부 마찰각이 큽니다. 그리고 같은 모래라도 입자가 작은 모래가 있을 거고 입자가 큰 모래가 있겠죠. 굵은 모래 있으면 보통 입자가 작은 모래일수록 내부 마찰각은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래가 거칠어야지 내부 마찰각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맛소금하고 왕소금하고 둘이 갖다 놓고 얼굴에 문대시면 돼. 본인 얼굴이 흙입자라 생각하고 문대 보시면 누가 마찰이 센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점토 집안에서는 장기 안밀치마 현상이 생깁니다. 점토 집안은 투수성, 투수계수가 나쁘기 때문에 물이 서서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투수성이 좋아야지 빨리 치마가 되는데 이 안밀치마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투성이 나쁜 집안은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안밀치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질토의 긴 건물 축장 건물의 양단 부분이 치마가 된다 했습니다. 양단 부분 치마 형태가 많이 나온다. 사질토에서는. 왜냐하면 사질토에서 양단 치마가 나오는 것이 지중응력 분포에서 중앙부가 지중응력이 크잖아요. 밑에서 받침이. 그래서 양단 치마 형태가 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질토 집안의 예민비는 점토 집안보다 크다 해서 되었죠.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가 예민비로서 식으로 나타내면 예민비는
분자의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겁니다.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것이 이것이 예민비예요. 그래서 예민비는 자 그래서 교란 시료는 이긴 시료라고도 칭했죠. 흐트러진 상태 시료를 자 우리가 교란 시료라고 하죠. 그러면 분모에 이것을 두고 분자에다 불교란 시료 강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점토의 경우는 예민비가 그래서 4에서 10 사이가 나와요. 그 반면에 모래는 1에 가깝습니다. 모래는 흐트러지나 안 흐트러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사질토 지반은 지진 시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점토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직접 진해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진해력이라는 것은 지지력이라고도 하고요.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진해력 또는 지지력인데 그러면 진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직접 집안에 하중을 가해서 그 간임량 치마량을 구해서 단기 허용 응력도나 장기 그 집안의 장기 허용 응력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직접 진해력 시험이죠. 평판 제하 시험이라고도 칭합니다. 이때 매해 제하는 한꺼번에 많은 하중을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kg 유톤 이하는 1톤입니다. 1톤 이하 또는 예정 파기 하중의 5분의 1씩 조금씩 하중을 제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톤의 하중을 자 그래서 시험 위치는 예정 기초 저면에서 하고 우리가 지표면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초판 밑면에 그 집안의 진해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 기초 저면에서 시험은 행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각 제하를 우리가 했죠. 10kg 유톤 이하 또는 예정 파기하 중에 5분의 1 이하로 하중을 가했습니다. 그럼 그 하중을 가했을 때 치마가 정지가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제하를 하중을 더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멎으면 다시 하중을 제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치마량 그래서 24시간에 0.1mm 이하가 될 때까지 치마량을 보통 총 치마량이라고 칭하고요. 이때 총 치마량이 2cm에 해당하는 하중을 갖다가 단기 허용 진해력으로 보죠. 단기로 보고 있다는 거. 단기 허용 진해력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해력도로 보고요. 단기 허용 진해력도로 보고 이 단기 허용 진해력의 2분의 1을 장기 허용 진해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허용 진해력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장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해력도로 보지 않는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에서 거기 보시면 디귿의 지하판의 지름은 300m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제하 하중은 무조건 많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집안의 극한 지지력 또는 예상되는 장기 설계하 중에 3배까지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진해력이 나오는데 진해력은 순서가 한번 출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간단히 알아두시고 갈로 속에 거는 밀실한 상태고 갈로가 아닌 그래서 이제 자갈이나 자갈모래 혼합물 모래 썩인 점토롬토나 이런 부분 나오죠. 이런 것들은 바로 이 밀실하야 밀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럼 갈로 속에 있는 것이 밀실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그냥 수치선한 것은 밀실한 상태가 아니란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장기에 대한 허용 응력도 하고 단기에 대한 허용 응력도 값을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클수록 그 부재 보통 그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진해력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진해력까지 마무리하고요.
14번 문제 집안의 액상화 현상의 방지 대책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